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840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효과라고 밝혔는데 핀셋 방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국은 교정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이 정점을 지나서 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향후에 일정 기간 더 좀 상황을 지켜봐야지만 지금이 정점 이후의 단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점을 도달하지 못한 건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좀 들쑥날쑥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감소한다면 물론 희망적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언제든 감염 규모가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일 미만 2% 떨어졌다라고 네. 보고는 있는데 여전히 역학조사 진행 중인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케이스가 3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양성률도 접촉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 이런 변수들은 계속 남아 있고 더군다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이게 장기화됐거든요. 벌써 지금 이제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지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면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굉장히 방역 조치에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방역 기준이 완화됐을 경우에는 크게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8월 도심 집회 이후에 완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추석 때의 방역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사태에 시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즉 예의주시하면서 방역 지침을 굉장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계속 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상태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 일선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핀셋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지금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핀셋 방역, 이른바 그 감염 우려가 큰 업소로 방역 당국이 판단한 곳에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내려지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된 업종과 아예 집합이 금지된 업종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된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형평성 논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방역 조치 자체가 상황을 보고선 판단을 해서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카페 같은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어떤 음료를 마시는 그런 행위들이 금지돼 있는 단계인데 실제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해서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이런 형평성 논란이 그나마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2.5단계가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이렇게 장기화되면 이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께서 느끼는 그 피로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오히려 장기화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강력하게 짧게 보다 강력한 방역 지침을 적용을 해서 빨리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에 한시적으로 뭐 2주에서 뭐 3주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면서
굉장히 방역 조치, 뭐 진단 검사 확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빨리 지금 상황을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 기준 보완을 당부했다고 하던데 이 보완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형평성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침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러한 논란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방역 지침, 그러니까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완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0명대 연이틀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안심할 단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향후에 며칠 후에 다시 1000명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완화를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전파 확산, 이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강한 기준을,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방역 지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론에 휩쓸려서 만약에 이걸 완화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까 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부구치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차 전수검사에서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검사에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5차까지만 해도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6차에서는 다소 줄어서 지금 60명대를 보이고는 있는데 앞으로 뭐 7차, 8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계속 신규 확진자는 나올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초기에 이런 방역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격리 조치 같은 것들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지금도 계속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밀집도를 굉장히 낮춰서 절반 정도 낮췄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확진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계속 잇따르니까 오늘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방역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보면 일단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를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별 그 생활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확진자와 미확진자를 좀 나눠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선제적인 이송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효과적인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 일주일에 신속항원 진단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PCR 검사 대비 상당히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신규 입소자 때문에 수용자 때문에 발생을 한 거냐, 아니면 직원을 통해서 매개가 돼가지고 전파가 된 거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직원을 통해서 수용자들한테 전파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교정시설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분들이 외부에서 감염돼서 내부로 유입되는 이런 상황들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신속항원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작은 변수가 실제로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의 동부구치소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뭐 격리 조치를 하겠다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정시설 이외의 바깥과는 또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실제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밀접촉조차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왜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지는 다소 의아하다. 실제로 PCR 검사를 하는 게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는 지금은 가장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그 검사 결과는 빨리 받아볼 수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받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걸러내지 못한 그 확진자가 그 직원 중에 있을 경우에 이 직원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집단 감염이 또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변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정시설 같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밀집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변수를 가능한 한
줄여주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 항원 진단 검사보다는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추가로 2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앞서 변이가 확인된 고양시 일가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기내 전파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가지고 기내에서 전파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기내가 일반적인 어떤 시설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는 실제로 기내에서 전파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실제로 기내에서는 공기 흐름이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들도 있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들이 이제 마스크 초기 단계 코로나19의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하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영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것이 제공이 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실제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1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내 전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는 못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승객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모든 승객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변이 바이러스 검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단 검사 정도는 확실하게 몇 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판정 여부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국은 변이 사례 모두 이제 검역 단계 또는 입국 후에 접촉자 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좀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슈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9월 달에 처음 변이 바이러스를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행한 건 11월 달부터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정 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과연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낙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향후에 어떤 불상사를 미리 차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떤 백신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 바이러스 등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침팬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부위를 삽입을 시킨 다음에 우리 체내로 주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하고는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의 그 차이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 형태고요. RNA는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깨지지 말도록 이렇게 지질로 된 나노 입자를 둘러 씌운 상태로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 RNA에서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백신 형태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DN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백신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게 좀 어려워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성을 제거한 어떻게 보면 그 독을 제거한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을 주입을 해서 그 하나를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을 하면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독성은 제거된 상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 중화항체가 몸속에 있다가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두 방식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1, 2, 3 해서 3이 단백질 형태라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DNA이고 2가 RNA이고 3이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형태가 만들어지면 걔가 항체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은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통적인 방법은 아예 바이러스 자체를 불활성화시켜서 넣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통적인 방식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효능은 떨어지지만 유통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실제로 이제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연구 개발을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검증은 됐는데 실제로 이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썼을 때에는 굉장히 면역 반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콜드 체인, 그러니까 냉장 상태에서 좀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다. 더구나 단가 면에서도 실제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RNA 백신보다는 현저히 싸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지금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가 굉장히 면역 반응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요거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에 의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접종을 했을 때 효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